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고는 철학적 해석학의 역사 마지막 5번째 시간을 맞이하여 폴 리퀘르의 텍스트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니체로부터 관점주의 해석으로부터 실존론적, 하이데거의 실존론적 해석을 거쳐 그 다음에 가다머의 전통론적 해석, 오늘 마지막으로 텍스트 해석으로 통하여 우회로를 다 경유하고 마지막에 폴 리퀘르의 해석학 텍스트 해석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좌로 철학적 해석학의 역사 5번째 시간으로 철학적 해석학은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1차 자료 강좌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예도가 살아있는 한 1차 자료 강좌를 목표로 여러분들을 새로운 사유의 여행으로 인도하겠습니다. 함께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아직도 구독을 하지 않고 보는 분들이 40%로 나오고 39%로 줄었더라고요. 예도가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예도가 예도TV 후원 계좌를 만들었는데 한 30분 정도가 벌써 참여를 해 주셨고, 예도TV는 그러한 따뜻한 작은 온정에 의하여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강좌 계획은 주로 이걸 끝나고 오후에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그죠? 그걸 꼭 마무리를 져야 되는 사명이 있겠죠. 예도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댓글을 쓰는 거를 상당히 이런 강좌를 댓글을 함부로 쓰기가 어렵겠죠. 그건 이해가 되는데 댓글로도 자기의 어떤 그런 강좌에 대한 소감이나 그런 것들을 써주시면 예도는 아주 그런, 여러분들은 그런 게 작은 거죠. 그냥 뭐 보고 그냥 뭐 잊어버리고, 그죠? 그냥 뭐 또 보고 그냥 유익만 얻으면 되지만 예도는 이 모든 걸 다 강좌를 열어야 되고, 그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도는 이거를 이끌어 나가는데, 예도의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들하고.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좋아요도 눌러줄 수도 있고, 안 눌러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은 다 자유입니다. 그러나, 예도를,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댓글로라도 아니면 가끔, 몇 자 써주시면, 아니면 궁금한 점을 써주시면, 예도가 아주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고, 또 답변을 못하는 것도 아주, 그런 댓글을 보면 아주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가끔 생각나실 때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는 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오늘로 예도TV는 934명에 도달했습니다. 어제 하루, 어제 오전 정오부터 오늘 까지 10명이 늘어났는데, 어쨌든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폴 리퀘르는 철저히, 그죠? 그 하이데거의 사유를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또한 자기 선생인 마르셀의 반성철학, 프랑스 전통의 반성철학을 버리지 않고, 후설의 현상학을 버리지 않고 하이데거의 존재론과 연결시키는 그런 철학자로 유명하고, 그죠? 그래서 그의 모든 담론들은 또한 성서 전통 있죠. 성서 전통, 성서에 나타나는 그러한 그 진리 담론들을 이러한 철학적 그러한 그 개념이라든지 철학적 사유와 연결해서
리케르는 자기의 철학을 전개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폴 리케르가에 대하여 예도는 5번째 강좌를 열었고, 그 과정에서 이 하이데거와 가다머와 리케르의 차이점이 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누가 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철학적 해석학의 역사라는 이 강좌가 5편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그 리케르의 이러한 철학적 해석학을 언급하고 그 차이점들을 언급하고 끝내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폴 리케르는 일단 자기의 철학적 방법론을 해겔의 종합의 어떤 그러한 특성을 갖고 전부 종합하는데, 그 해겔에게서 부정이라는 개념, 부정의 부정을 통하여 종합에 이르는데, 리케르는 이것을 애움길이라고, 데뚜어라고 표현하고, 애움길을 통해서 돌아서 모든 철학을 포섭하고 다시 해석자의 실존으로 돌아오는, 그렇게 실존으로 출발해서 전통 해석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비판적 반성을 통하여 모든 철학 방법을 동원하여 구조주의로부터 그 다음에 또 그 정신분석학 프로이트의, 그 다음에 또 정신현상학, 칸트의 윤리, 또 해겔의 또 윤리, 이념에 나오는 변증법적 단계의 하나의 단계로 들어가는 윤리의 개념들, 그 다음에 악의 상징을 해석하기 위하여 신화 분석을 다루고, 그죠? 그 다음에 종교 현상학을 다루고, 마지막에 또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러한 실존으로 돌아와서 이 모든 해석을 또한 아우르면서 자기 이해로 돌아오는 이런 방식의 철학을 추구하는 그러한 해석학자죠. 그래서 포스트 모던 담론에서 특별히 하이데거와 후설과 하이데거 라인을 소중히 생각해서 그 모든 걸 보존하고 해석학에다 그것을 적용시키는 그 부분은 아주 포스트 모던에서 최고의 철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이데거를 이렇게 신뢰를 하고 하이데거에 대한 그 사유를 결코, 그죠? 포스트 모던 담론에서 비판적으로 가지고 가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하여 자기의 철학적 해석학을 확립하는 그러한 철학자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계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 이 세계의 다양한 전통들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로 표현하면서 역사를 구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실존론적 해석학으로 바로 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뭐죠? 이 실존론적 해석학은 나의 삶에 서 있는 자리에서의 존재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전통을 해석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실존을 잠시 벗어나서, 그죠? 벗어날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거기에 대하여 전통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거기에 대하여 비판적 반성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거리두기는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폴 리케르의 이해 설명, 이해의 변증법, 그 다음에 진리 방법, 진리의 변증법은 결코 하이데거나 가다머가 자기 자신들도 동일하게 1차 자료들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야기했던 건데, 문제는 폴 리케르가 말을 하는 거는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하이데거와 가다머의 관심은 뭐였어? 결국 관심은 방법보다 진리가 앞서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한 이해가 설명보다는 훨씬 더 존재론적으로 근원적인 거라는 거, 거기에 근거해서만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말하면 방법의 조건과 설명의 조건을 연구했다라는 거죠, 관심사가. 그러니까 뒤에 있었던 방법과 그 다음에 설명과 비판,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경시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들의 텍스트 안에는 이해와 설명의 변증법이 있어요. 있다니까. 예도가 증명해 드릴게. 존재와 시간에 보면 여러분 봐봐. 여러분 망치를 사용해. 그죠? 망치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사용사태 전체성 안에서 그 예수님 목수가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잖아. 그래 예도의 비유입니다. 다 비유인데 하이데거적 사유를 이해하기 위한 비유죠. 예수님이 망치를 들고 작업을 해. 근데 망치를 들고 작업을 하는 거는 마지막에 목적이 뭐야? 결국 인간을 위한 거야. 그걸 하이데거는 움빌렌이라 그래. 그런데 이러한 움빌렌은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이 망치를 들고 작업을 하는 이유가 뭐야? 당연히 인간을 위하여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집을 만들 수도 있고 책상을 만들 수도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게 목표인 거야. 그러면 망치를 들고 판잣대기에 못을 박아야 돼. 그죠? 그런데 망치는 뭘 지시해? 못을 지시하고, 못은 판잣대기를 지시하죠. 그 다음에 판잣대기는 또 다른 판잣대기와의 결합을 지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책상이 만들어지잖아. 아니면 이런 것들을 더 정교하게 해서 마지막에는 집이 만들어지잖아요. 결국 이 집의 목적이 뭐야?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악천후라든지 자연재해를 피하고 인간이 거기에서 문화생활을 즐기고 자기의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결국 인간을 위하여 움빌렌 인간을 위하여 이러한 망치질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망치의 사용 사태 전체성이 뭐야? 망치의 사용 사태 전체성은 당연히 망치, 못, 그 다음에 판잣대기, 그 다음에 또 다른 판잣대기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조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집 아니면 책상, 결국 책상도 인간이 그 위에서 또 다른 작업을 하고 인간이 그 책상을 활용하여 글을 쓰기도 하고 또한 밥을 먹기도 하는 그런 식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결국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하여 움빌렌이 목적으로 끝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계의 모든 도구들은 전부 다 인간을 위하여 의미화되어 있다라는 거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사용사태 전체성의 단계, 망치는 못을 지시하고 못은 또 뭘 지시해? 판잣대기를 지시하고, 판잣대기는 또 집을 짓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을 지시하고, 그것들은 집을 지시한다면 이런 지시는 각각의 지시는 마지막에 움빌렌을 향하여 목적으로 지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쭈라 그래, 독일어로. 이해가 돼? 다쭈. 그러니까 이러한 사용사태 전체성 안에서 의미화된 거기에서 인간은 작업을 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작업을 할 때는 우리는 존재론적 이해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작업에 몰두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건 이해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판자떼기가 부러졌네. 그래서 판자떼기를 딱 보니까 이놈의 왜 부러졌나? 부러져서 고장이 났어. 그래서 목수가, 예수님인 목수가 그거를 고치려고 딱 보니까 이 판자떼기에 맞는 게 없어. 하루 종일 판자떼기만 갖고 씨름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때 판자떼기로 예수님의 어떤 이해의 과정이 집을 향하여 나가 있지만 잠시 사용사태 전체성의 의미화는 은폐되고 이제는 판자떼기 자체로 눈을 고정하는 거야. 이거를 하이데거는 힌지히트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에얼클레룽의 작업이야. 다시 말하면 존재론적 삶 안에서, 우리가 실존론적 삶 안에서 기획투사를 하면서 우리가 작업을 해 나가는데, 이 작업, 그러니까 판자떼기나 망치가 고장이 나기 전에 작업을 계속해서 집을 짓는 이 과정 전체는 이해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났네.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고장이 나면은 판자떼기를 바꾸든지 판자떼기 쪽으로 눈이 고정돼. 그러면 전체적인 도구의 사용 사태 전체성은 은폐되고, 이제는 둘러보는 과정은 은폐되고, 이제는 고정해서 보는 힌지히트의 과정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망치를 들고 그 작업을 할 때에는 자기 의식이 없어요. 비판적 반성이 없다고, 거기에는. 그런데 거기에 몰입해서 일을 하다가 중간에 망치라든지 못이라든지 판자떼기라든지 이런 집을 짓고 책상을 만드는 데의 도구들이 전부 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하나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용사태 전체성으로부터 빠져나와서 목수는 그 결여된 뭔가 고장난 그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하게 된다고. 이때 반성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설명이라 그래. 이해가 돼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러분. 예술가가 작업을 하다가 붓도 있고 물감도 있고 그 다음에 캔버스도 있고 작업을 막 하는데 중간에 물감이 막 옷에 막 묻었든지 물감이 색깔이 하나가 없든지, 그러면은 그 그림을 그리는 움빌렌 예술을 위한 목적, 결국 그것도 인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없는데 예술이 있을 수 있어? 그 움빌렌의 목표를 향하여 예술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데 거기에서 물감이 색깔이 하나가 없네. 그럼 예술가가 이해의 과정, 그러니까 손에 든 붓은 물감을 지시하고, 물감은 캔버스를 지시하고, 캔버스는 예술 작품을 지시한다고.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이러한 존재론적 사용사태 전체성, 베반트니스 간츠하이트라 그래. 이 사용사태 전체성, 의미화된, 이미 이 세계 안에 도구로서 의미화된 다양한 사물들은 사용사태 전체성의 의미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망치가 고장나든지 물감이 없든지 붓이 부러지든지, 아니면 또 판자떼기가 뭔가가 안 맞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그 전체적인 사용사태 전체성의 의미화, 이걸 하이데거는 벨틀리히카이트, 세계성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 세계성으로부터 잠시 물러나와서 그 사태를 이제 세밀하게 분석하게 돼. 이 망치가 왜 부러졌을까? 망치가 너무 무겁네? 물감이 색깔이 왜 하나가 없을까? 이러면서 목수는 목수의 사용사태 전체성의 의미화로부터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예술가는 예술가의 예술 작업의 사용 사태 전체성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빠져나오면서 이제는 이해가 설명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진리가 방법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해가 또한 비판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반성작용보다 언제나 존재론적 이해가 앞서 있다는 거야. 그죠? 그런데 하이데거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 두 개가 변증법적으로 도구 분석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용사태 전체성에서 문제가 없이 계속해서 거기에 몰입해서 작업을 하는 그 상태가 손안에 있음. 주한된 하이트라 그러면 뭔가 고장이 나서 특정 도구 하나에 붓이 부러지면 못이 막 이상하게 망가지면 못, 망치가 고장 났으면 망치, 이런 식으로 목수와 예술가의 어떤 그러한 사용사태 전체성은 바로 주한된 하이트인 거야. 손안에 있음인 거야. 그런데 이 손안에 있음으로부터 이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나게 되면 눈앞에 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폴한된 하이트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된 하이트만 있는 게 아니라 주한된 하이트와 폴한된 하이트는 같이 가는 거예요. 변증법적으로. 이미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하이데거의 문제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두 개 다 소중하다가 아니라 기존 철학이 이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 이해가 설명이나 비판이나 방법보다, 다시 말하면 고장난 망치나 고장난 어떤 그러한 도구들의 눈을 고정해서 보는 힌지히트보다 움지히트, 둘러보는 것, 주한된 하이트, 뭐죠? 손안에 있는 것, 다 같은 이야기예요. 이해, 이 세 개가 비판이나 고정해서 보거나 설명이나 이런 것보다 존재론적으로 앞서 있다라는 것이고, 모든 비판과 방법과 그 다음에 눈앞에 있음은 언제나 진리와 손안에 있음과 그 다음에 이해를 토대로 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죠? 충분히. 그래서 하이데거는 다 이야기를 해놓고도 결국 존재론의 우위를 이야기하게 되면서 방법에 대한 중요성, 해석 과정에서의 방법에 대한 중요성과 설명에 대한 중요성을 놓치게 됐다라는 거예요.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가다머 역시도 다 이야기했어. 가다머 역시도 자기 자신의 완전함의 앞서 잡음이라고 하는 진리와 방법 2부의 그 주제, 완전함을 앞서 잡는다라는 폴 그리프 데얼 폴 콤멘하이트라고 하는 그 단원에서, 그 절에서 가다머는 텍스트는 언제나, 우리의 전통의 텍스트는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앞서 잡고 텍스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해석은 아무런 결실을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함에 앞서 잡음이란 개념을 만들었네요. 여러분, 예도 강좌에서 이거 처음들 해석하는 사람들 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도 TV에서 비로소 이걸 다 건드리는 거야,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전통은 완전하다는 거야. 그런데 이 말은 텍스트가 완전한 통일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이거 하이데거하고 같이 가요. 맞잖아?
사용사태 전체성이랑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베반트니스, 간츠 하이트, 벨틀리 히카이트, 세계성, 사용사태 전체성, 이런 것들이 다 이 세계의 의미화인 거예요. 텍스트인 거야. 그러니까 텍스트는 의미의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의 통일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해석자는 전통과 만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대화를 통하여 우리는 전통에서 잘못된 것들은 수정하고, 그 다음에 잘된 것들은 뭐야? 배운다는 거잖아. 진리 담론은 진리가 드러나도록, 주제를 통하여 진리가 드러나도록 우리는 텍스트의 해석 과정에서 진리 사건 자체가 목표잖아,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 문제는 가다모도 하이데거처럼 둘러본 뿐만 아니라 힌지이트에 해당하는 설명과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텍스트 안에서 그렇다 그러면 전통의 텍스트가 통일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 문제가 있겠죠. 전통의 텍스트가 의미화가 통일성을 갖지 않고 거기에서 망치가 고장나듯이 뭔가가 전통이 잘못 이야기하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전통 안에서 뭔가 모순점이 일어나고 대립점이 일어나고, 데리다가 이걸 잘하잖아. 데리다가 니체로부터 배워가 데리다가 이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의 통일성이 여러분 형성되지 않을 때는, 그러면 이 텍스트의 완전함의 얘기는 어디에 파괴되고 이제 해석자와의 해석학적 순환은 멈추게 되는 거예요. 중단되게 되고, 이제로부터 그 모순에 집중해서 해석자는 그 모순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석하고 이제 비판적 반성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 얘기를 했다니까, 가다모도. 그런데 오직 관심사는 하이데거랑 똑같아. 이거는 결국 이해 사건을 전통과의 집행융합에서 드러나는 이해의 진리 사건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넘어가 버린다고, 가다모가. 다 이야기를 했어요. 바보가 아닌데 그걸 몰라? 그런데 가다모 역시 하이데거랑 같이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다모 역시도 관심이 이해 사건이 드러나는 데에 하나의 도움을 주는 과정으로서 방법은 속하는 것이지, 지가 텍스트 해석에 주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여기에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죠. 다 이야기를 해놓고 이 두 개가 같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랬으면 폴 리케르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폴 리케르의 해석학은 이 부분을, 그게 리케르가 돼간 것도 이걸 정확하게 잡아낸 거야. 여러분 봐봐. 여러분들이 대화를 해. 이건 가다모의 대화로부터 리케르가 또 차용해서 다른 방식으로 하버마스와의 논쟁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봐봐.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대화를 해. 그럼 그 대화의 주제가 대화를 이끌어 나가. 계속해서 이해작용이 작동해. 그런데 대화를 하는데 학교와 학생의 대화든 아니면 연인 간의 대화든 대화를 계속해. 근데 중간에 뭘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말이 나온다든지, 상대가 이해 못하는 말이 나온다든지, 서로 그래서 서로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 그러면 이해의 과정에서 잠시 설명이나 비판의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맞죠? 잠시 대화는 중단돼요. 데리다가 나타나면, 예도가 하는 데리다가 나타나는 곳,
니체가, 데리다가 아니지. 데리다는 니체 새끼잖아. 니체가 가는 곳은 모든 해석학적 대화는 중단돼 버리고. 그게 데리다도, 데리다가 나타나는 곳에는, 데리다는 니체 제자니까. 데리다가 나타나는 곳에는 모든 해석학적 대화는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 이상한 인간이라니까. 재밌죠? 철학이 이래 재밌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데리다가 나타나는 곳에서는, 모든 해석학 이해가 중단돼 버려. 그래서 데리다는 논쟁의 대가예요. 니체는. 그래서 니체와 데리다가 나타나는 곳에는 대화는 다 중단되고 대화가 논쟁으로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논쟁은 뭐야? 비판과 설명이야,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해석학에서 아무리 존재론적 이해가 소중하고 진리 사건이 소중하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전통으로 배워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전통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걸로부터 배워야 된다라는 이 소중한 가르침을 우리는 하이데거와 가다모로부터 배울 수 있겠지만 이러한 비판이 언제나 이해를 돕고 이해의 과정을 더욱더 더욱 더 명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은 두 하이데거와 가다모는 놓쳤다라는 거야. 여기에서 깨르는 이 방법을 갖고 갑니다. 여러분 재밌죠? 여러분 책을 읽어봐. 이런 과정은 우리 윤철호, 저도 영어로 읽었어. 윤철호 교수님이 번역한 그 뭐죠? 인문과학과 해석학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고, 후기 작품들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해석의 갈등에서도 결국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거야. 해석의 갈등의 철학적인 방법의 중요한 방법이 예도가 이미 했어. 이해 설명, 이해의 변증법의 과정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방법은 그냥 이해를 돕는 그냥 이렇게 해가 끝나는 게 아니라 방법이 해석에서 매우 중요한, 전통 해석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걸 다시 들고 와서 이해의 과정과 접목시켜서 자기의 해석학을 확립하는 이 독특한 닉게르는 결국은 하이데거와 가다모가 다 말해놨지만은 한 부분에서 이러한 그러니까 서로의 목표가 달랐던 거죠, 그죠? 당연히 방법이 중요한 거를 알았고 왜 이걸 놓쳤는가 하면은 가다모와 하이데거와 가다모는 종래의 철학, 그러니까 자기들 이전의 철학이 오직 이 방법과 설명에 근거해서 철학을 했기 때문에 하이데거는 자기의 혁명을 통하여 이해의 존재론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만족했고 가다모는 여기에 전통의 진리 사건을 집어넣음으로써 하이데거를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것으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난 두 사람이 엄청난 작업을 했다고 봐요. 이 두 사람이 없으면 닉게르는 나올 수도 없었고 이미 설명과 방법 이런 해석학은 슐라이언마우한테서도 나타나요, 여러분. 그건 다 나타나요. 이미 고대로부터 다 했던 게 바로 방법과 설명의 비판적 방법과 이론입니다, 여러분. 해석학 이론은 언제나 고대로부터 유대 전통으로부터 모든 전통의 텍스트가 있는 곳에서는 이 텍스트의 문제가 항상 일어났던 거야. 문자의 문제. 이 문자를 문자적 의미와 이 문자 의미를 넘어서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해 설명, 여기서 이해는 결코 하이데거적 이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대에서도 이해 설명 적용이 해석학의 고대 중세에서도 해석학의 주된 그러한 목표였다는 거야, 여러분.
가다머가 그거를 이야기하지만은 이 점에서 하이데거의 혁명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닉게르는 거기다가 밥 한 숟갈 딱 얹은 거야. 딱 보니까 밥에다 숟가락 하나 딱 얹은 거야.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요 부분에서 이해와 설명이 같이 가야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뭐 여러분 봐봐, 텍스트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 문자로 구성되어 있어. 문자의 의미는 결코 실존론적 해석으로 바로 갈 수 없어. 언제나 문자는 비판적 과정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전통의 텍스트는 바로 실존으로 갖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봐봐. 여러분들 어떤 텍스트를 읽어. 그것도 전통에서 소중한 그런 텍스트를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죠? 언제나 그 텍스트 안에서의 문자의 문제라든지 또 외국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서 의미를 바로 채취해서 나의 실존과 그걸 읽자 말자 실존론적 해석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아니, 모든 텍스트는 이 실존론적 해석과의 잠시 단절을 통하여 텍스트와의 씨름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안에는 언제나 비판적 반성의 과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는 언제나 이 비판적 반성을 함께 갖고 가는 거야. 함께 갖고 가는 건데 이해의 존재로는 이 반성의 시간을 주지를 않아, 여러분. 바로 실존론적 해석인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릭게르는 언어 철학, 언어 분석, 그 다음에 기표와 기의 분석, 그 다음에 문장을 통한 의미론 분석, 그 다음에 신화에서 나타난 다양한 상징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다양한 다의적 의미들의 분석, 이런 것들의 우회로, 이런 것들의 분석은 언제나 이미 설명적 방법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으로 갖고 가서 나의 실존에 적용시키는 건 또 이해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이해는 언제나 출발점과 종착점에 있는 거야, 해석학에서. 어떤 놈이건 해석학에서 어떤 인간이건 그 인간의 해석자는 그 해석자 자신의 어떤 전이해로부터 모든 해석의 출발은 그 해석자 자신의 실존의 전이해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이 전이해. 왜? 내가 텍스트를 만났을 때 이 전이해가 함께 발동해서 나는 텍스트를 읽거든. 그런데 이 읽다가 문제가 발생하고 여기에서 다양한 은유들이 나타나고, 이제 데리다가 여기에 지목한 거죠. 그리고 은유가 나타나고 또 환유가 나타나고 정신분석학적인 그러한 용어가 나타나고, 용어가 아니라 그 작품 안에서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도 무의식적인 그런 발언들이 많잖아, 여러분. 그런 다양한 것들이 나타나고 할 때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잠시 실존의 어떤 그러한 존재론적 이해가 아닌 그 안에서 나는 비판적 반성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텍스트와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다시 나의 결론으로 갖고 가서 나의 실존으로 되돌아온다라는 거. 이게 바로 릭게르의 해석학인데 탁월하죠, 여러분. 재밌죠? 근데 데리다는 뭐야? 데리다는 비판만 해. 데리다가 가는 곳은 어떤 진리 사건이 불가능해. 데리다와 니체와 데리다가 가는 곳은 모든 전통과의 대화는 단절되고, 그 대화는커녕 논쟁으로 바뀌어서 단어 하나 갖고 싸웁니다. 이제 막 논쟁 막 하다가 논쟁하면 이제 결론 내리려고 하면 지는 싹 사라져. 이게 바로 니체와 데리다예요. 이해가 되지? 재밌잖아. 이게 바로 해체론자들의 특징입니다. 자기는 책임지지 않아.
어떤 상황에서도, 존재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들과 다르게 릭게르는 그래서 이러한 전통의 소중한 것을, 발견할 때, 진리 사건을 발견할 때, 우리는 설명과 방법도 함께 우리의 실존론적 이해의 과정으로 포섭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함으로써 하이데거와 가다머가 조금 등한시했던 그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구조주의나 프랑스 언어 철학으로 우회로를 취하면서 아주 먼 길을 가서 다시 하이데거의 실존론적 해석학으로 돌아오는 이런 방식을 취했던 철학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됐을 줄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모든 대화는, 그죠? 모든 대화는 언제나 이해지만은 거기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주제가 나타났을 때, 상대방은 질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그 질문은,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 대화의 주제로부터 대화는 잠시 멈추고 그 문제는 그 사태로부터 빠져나와서 그 문제만, 주목하게 돼서 설명과 방법을 통하여 그 문제를 이해시킨 다음에 다시 대화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죠? 그래서 대화의 해석학에도 언제나 설명과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일깨워줬던 것이 바로, 릭게르였습니다. 자, 앞으로 예도가 지금 5번째까지 릭게르 시리즈를 해놨는데, 6번째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을 세밀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죠?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철학적 해석학의 역사, 5번째, 릭게르의 텍스트 해석이었습니다. 주스!